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아, 역시 야경이 멋있네, 팡테온은. 와, 멋있다. 와,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진짜 되게 신성한 빛 같지, 그치?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웅장해요. 아, 저희는 콜로세움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경기를 했던 거죠. 북이 울리고 맹수들이 지하에 탁 올라오면서 검수사들이 딱 싸우고 있는 그걸 딱 상상해보면 완전 스펙터클이잖아. 그 자체가 엄청난 볼거리였겠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네요. 저기 앞에 팡테온이 보이는데요. 팡테온 하면 세계 최초의 돔 건축물입니다. 굉장히 건축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건축사뿐만 아니고 로마 도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팡테온입니다. 근데 오빠 약간 그거 같아. 세계 테마 여행. 아, 내 컨셉이 그거야. 세계 테마 여행. 나는 그런 거 좋아해. 저는 원래 여행 다닐 때 이러고 다닙니다. 이 DSLR 카메라 들고. 세계 테마 여행 같아.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 앞에 파사드가 있단 말이야. 파사드가 이 기둥 위에 있는 저런 것들인데, 아그리피아 뭐라고 써져 있는데, 아그리피아라는 사람이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둥이 엄청 커. 2000년 전에 지어졌다는 게 납득이 돼? 그 당시 로마의 권세가 느껴집니다. 와,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밖에서 봐도 너무 멋있어. 근데 원래 이 파사드 쪽에 청동 건축물이 있었대. 근데 그걸 다 뜯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뜯어갔냐, 나중에 청동을 이용해가지고 대포도 만들고 무기를 만들려고 이거 다 뜯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보면 옛날 그 로마인들의 건축 기법을 알 수가 있는데, 저쪽에 아치형으로 돼 있고 여기도 아치형으로 돼 있고, 아치형으로 돼 있는데 벽돌이 쌓아 올라가면서 서로 하중을 받을 수 있게 세로로 돼 있고 가로로 돼 있고 이게 같이 겹쳐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두오모 돔을 만들기 전에 로마에 17년을 있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감이 그대로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의 돔 건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원 후 100년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기 가면 기원 후 80년에 완공이 된 콜로세움도 있고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한 거죠. 정말 이거는 경이로운 거예요. 인류 문명사에 굉장히 경이로운 현장인 거죠. 일행들하고 팡테온을 갈 거라서 오늘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이 안에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라파엘로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위인들의 무덤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탈리아 역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급이야.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 한 자리가 비어 있대요.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현대인 중에 여기 무덤을 한 자리를 주면 누구한테 줄래 하니까 축구 선수 또띠를 얘기했대. 로마 시민들이. 야, 일단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 시민 의식이 약간 좀 미개. 아니, 라파엘로 옆에 축구 선수를 묻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파엘로인데 인류 역사를 빚네. 포르노 배우 안 한 게 어디야? 포르노 배우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었죠, 이탈리아에서. 위에 보면 이 돔 건축 구조 있잖아, 이런 부분들. 진짜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에. 밤에 보면 진짜 예쁘다, 그치? 낮보다 밤이 더 예쁘다. 되게 멋있다. 위층에 조명받은 부분에 어떤 부분이 무너졌고 아닌지 다 보이잖아. 이런 것들도 되게 멋있네요. 팡테온 앞에 광장에는 여전히 밤에도 사람이 많고,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와서 내부를 좀 둘러볼 생각이고요. 아, 역시 야경이 멋있네, 팡테온은. 지금 오후 8시 좀 넘었거든요. 와, 멋있다. 네, 드디어 팡테온 내부로 들어갑니다. 팡테온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일단 표를 미리 끊으셔야 되고, 표를 만약에 안 끊고 여기 오시면 엄청나게 긴 티켓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중앙에 보면 뻥 뚫려 있거든요. 저렇게 뻥 뚫려 있으면 비가 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피우게 되면 찬 공기가 밑에 깔리게 되고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기의 압력 때문에 가랑비는 이 안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닥에 대수구가 있어요. 대리석 바닥이거든요. 이 대리석에다가 대수로를 지하에다 설치를 하고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구멍이 2개씩 뚫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물이 떨어지게끔 돼 있는 거고, 팡테온이 AD 128년에 이제 완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신전이잖아요. 만신전인 모두의 신을 모신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함의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공인하기 이전에는 여러 신을 모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여러 신을 모시는 문화가 로마뿐만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습니다. 이집트도 되게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인류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신들을 믿어왔고, 이걸 하나의 정치 권력과 그리고 유일신과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게 정치 권력화된 거죠. 유일신을 믿었던 그 역사가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고대 문명의 신전들을 가보면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아요. 여기도 그랬던 곳이고요. 로마인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콜로세움과 마찬가지로 로마가 대화재를 겪으면서 많은 건물들이 부셔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로마 재건 계획의 하나로 이거를 짓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돔 건축이란 말이야. 이게 지름이 43m 정도 되지. 돔 건축을 지으려면 나무 판자를 모아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돌을 쌓고 키스톤을 딱 놓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야. 키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돔 건축의 핵심이란 말이야. 가장 단단한 돌을 넣는단 말이에요. 얘가 하중을 받거든. 근데 여기는 없잖아, 키스톤이. 굉장히 독특한 공법으로 지어진 거고, 그리고 저 안에 뚫려있는 저 네모들 있잖아. 저걸 뚫어 놓음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지만 돔의 무게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피렌체에 있는 돔도 올라갈수록 얇아지거든. 벽이 밑에가 받쳐지고 위에가 얇아지면 하중을 받는 무게가 더 줄어들잖아. 근데 브루넬레스키가 여기에 있는 거를
착안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도 맨 밑에 있는 돔의 그 두께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져요. 그리고 장식적인 요소들을 넣음으로써 돌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어요. 르네상스의 천재 라파엘로의 무덤이 여기 있는데 우리 라파엘로의 무덤을 보러 갑시다. 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게 다 무덤이거든. 여기 저기로 가보자. 안에는 되게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고요. 그리고 팡테온이 원래 이게 기독교 그런 건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성당에 미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지금도 미사를 지내. 지금도 운이 좋으면 여기서 미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라파엘로의 무덤입니다. 라파엘로가 살아생전의 유언으로 자기를 팡테온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라파엘로의 무덤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3대 천재 라파엘로의 무덤입니다. pom부디 라파엘로 산지오. 와,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진짜 되게 신성한 빛이지, 그치?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웅장해요. 이거를 10년 만에 지었어. 너희들의 특단입니다. 아, 그치. 여기다가 채찍질 맞아가면서 지었겠지. 여기가 팡테온 근처인데 여기가 팡테온이거든요. 팡테온 바로 앞에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미네르바 성당인데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 완전 고딕 양식이네. 위에가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멋있다. 저 위에도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랑색 하늘로 그려놨네요. 금색하고 파랑색. 이게 되게 중요해. 파랑색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거는 그 시대에 제작된 건 아니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중세화들은 모두 하늘색을 다 금색으로 그렸어. 왜냐면 신성함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 금색으로 그렸어. 르네상스의 초기 작품들은 하늘을 금색으로 그리지 않았고 파랑색으로 그렸어. 근데 그 파랑색이 왜 중요하냐?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던 거야. 이게 더 이상 중세 신의 세계, 금색의 하늘이 아니라 진짜 하늘을 보니까 파랑색인 거야. 그래서 파랑색으로 그린 것 뿐이야. 그게 바로 지오토 디 본도네의 스트로베리 성당에 있는 그 벽화야. 파랑색으로 그렸던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어, 그게. 그래서 아마도 갈릴레오가 살았던 시기도 르네상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안 해봐서. 어쨌든 좀 더 보도록 하죠. 갈릴레오 할아버지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주장을 해서 종교 재판을 받았죠. 스테인글라스 저런 것들이 다 성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나 성인들을 그린 거거든.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이 고딕 양식으로 딱 돼가지고 돔 건축처럼 이렇게 돼 있고 위로 쫙 뻗어 있는 이게 천상으로 가는 세계를 표현한 거거든. 이 건축 자체가 고딕 양식이라고 하면 되게 높게 삐죽하게 이렇게 솟아 있잖아. 그 자체가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자체가 하늘에 닿았고 신성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을 지식해야 되고 너네는 걱정하라. 결국은 권력의 표현인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와, 여기도 이제 프레스코 벽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들은 대부분 달걀, 흰자랑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회반죽을 발라서 그렸거든. 굉장히 빠르게 그려야 됐대. 수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릴 분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려나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 와, 위에도 보면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이 그림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의 내용들이야,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들은 다 성서 내용을 표현한 거야. 저희는 트레비 분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죠. 관광객들이 여기 엄청 많이 오죠. 여기다가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동전을 던지는 분들이 많은데 트레비 분수에 나오는 이 분수물이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온대. 아직도 그걸 사용을 한대. 바로크 시대 그 조각 작품들인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감정을 많이 표현했고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가서 보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가 소매치기가 진짜 많대요. 그래서 여기 조심하라고 합니다, 다들. 멋있긴 멋있네요. 동전 던지려면 좀 앞까지 가야 되는데 굳이 뭐하러. 요즘 하드 긁는 게 유행이에요. 트레비 분수 앞에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저기서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넘겨서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법칙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되게 맑아 보인다. 밑에가 하늘색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저희는 스페인 광장으로 걸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은이는 이탈리아 뭐 재밌나? 너무 재밌죠. 내일이 더 기대돼요. 내일 우리 콜로세움 가잖아. 내일은 공부하러 가야죠. 콜로세움 좀 읽어봤어, 승빈이는? 오늘 밤에 공부하려고. 미리 하면 까먹으니까. 근데 로마는 진짜 걷기는 안 좋아. 공사하는 데도 많고요. 돌담길도 걷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햇빛이 진짜 셉니다. 7월 말인데 햇빛이 엄청 세요. 저희는 스페인 광장에 왔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명품 매장들이 쫙 일렬로 이렇게 있고 저 위에 되게 유명한 광장이죠. 오드리
헵번이 저기서 이렇게 영화를 찍었었죠.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었는데, 저기가 스페인 광장이고요. 저기 오벨리스크가 있고 저 뒤에 성당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명품 매장들이 많고요. 지금 굉장히 땡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스페인 광장 오랜만이네. 6년 만에 오네. 6년 전에 신혼여행으로 여기 왔었는데, 여기 몽클레에서 뭐 샀었는데 생각나네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놀고 있네. 아, 스페인 광장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땡볕에 진짜 덥네. 저기 꼭대기까지 가야지. 여기가 경치가 되게 좋다. 7월 말 이탈리아 로마의 오후 2시 진짜 덥습니다. 햇볕이 장렬하는데 선크림을 바르고 밀짚 모자를 쓰고 다녀도 그 뜨거움이 얼굴로 확 느껴질 정도로 더워요. 그리고 인파는 많고요. 이탈리아 로마를 걷다 보니까 공원이 없어요. 얘들은 생활의 중심지가 공원이 아니고 전부 다 광장 위주로 되어 있었고, 옛날에 다 지어진 도시고 이 구조를 잘 바꾸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공원과 숲이 있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원이 없어요. 아예 숲이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많은 곳을 걸어 다녔는데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로마를 더 덥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가 옛날에 지어진 도시고 이 구조 자체가 19세기 후반에 거의 완성이 됐고, 고대 로마의 그 도시 길이나 이런 걸 살려가지고 여기를 지었는데, 길도 좁고요. 그리고 차가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요. 사람이 걷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가 없으니까 건물이 가려주는 그늘이 아니면 쉴 곳도 없고요. 식물들이 온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너무 덥네요. 저희는 포폴로 광장에 왔는데요. 저 오벨리스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틀을 침공해가지고 뿌려온 거라고 합니다. 이 광장 자체가 형성이 된 건 16세기 후반 정도에 됐다라고 하고, 포폴로 광장에 보면 건축물들이 있고, 여기가 쌍둥이 성당이구나. 이게 두 개가 요거가 되게 비슷하게 지어졌네요. 진짜 판테온 같은 경우도 앞에 파사드 쪽이 나와 있잖아. 근데 저 파사드 쪽에 있는 기둥은 구조체가 아니란 말이야. 구조체는 어차피 이 안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돔 이렇게 얹어가지고 밑에서 다 받치고 있는 거고, 저 앞은 정말 장식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네. 이거는 되게 판테온보다 훨씬 더 이후에 지어진 건데도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졌네요. 여기 광장이 진짜 넓구나. 엄청 크구나. 쌍둥이 성당 앞에 페르난도 보테로의 동상이 두 개가 설치가 돼 있네요. 현대 컨템 예술가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 또 설치가 돼 있네요. 저기 보면 삼성 광고판도 크게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동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저기 또 분수, 엄청 큰 분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성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당이 되게 작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갔던 미네르바 성당보다 작은데 나중에 지어졌다고 하는 게 딱 티가 난다. 그치? 그리고 위에도 엄청 큰 돔 건축물이 있습니다. 돔 지붕이 있고요. 여기는 스테인글라스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땡볕에 국립미술관에 왔습니다. 여기 뭐 관광객 아무도 안 오는 데 같은데 여기는. 어제 되게 많았는데. 멋있다, 이 사자상도. 여기 국립미술관에 들어왔는데요. 표는 10유로고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의 모던 아트인 것 같아요, 컨셉이. 그래서 딱 보면 모네랑 장프랑스와 밀레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80년대 작품이래요. 그럼 충분히 인상주의 이후니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죠.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에서 모던 아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인상주의도 나오고 표현주의도 나오고 되게 많은 화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 화가들을 전시해 놓은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콜로세움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우리 6년 전에도 한번 왔었고, 나 어릴 때 20대 때 이렇게 왔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한 15년 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다. 아침 10시 15분에 들어가는 표로 예약을 했는데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와, 저 줄 봐. 저 줄을 안 서려면 미리 시간을 예약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안표상이, 콜로세움이 안표상들이 너무 많아서 콜로세움에 입장할 때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네, 지금 저는 콜로세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콜로세움은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구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해요. AD 80년에 완공이 됐는데 6세기 이후에 이게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게 되고, 중세와 근세를 거치게 되면서 건축자재들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 있는 걸 떼가서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석상들, 저기 원래 청동 석상들이나 대리석 석상들이 있었는데 저것들도 도구를 당하거나 그랬고, 위쪽이 다 부셔져 있는데, 저 위쪽에 있는 돌들도 로마에 있는, 또는 로마 근교에 있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한마디로 훔쳐간 거죠. 훔쳐가서 이걸 가지고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 보면 거대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아니 콜로세움이 AD 80년에 완공이 됐는데 십자가가 왜 있어?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공인이 안 됐었단 말이야. 4세기 때 로마의 공식 종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는데, 근데 왜 십자가가 있냐? 1790년에 당시의 교황이 콜로세움에 있는 돌들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훔쳐가고 도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로마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십자가를
시작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콜로세움이 AD 80년에 세워져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검투사들 경기와 로마 시민들에게 향락을 제공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4세기 중반쯤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5세기부터 많이 공격을 받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거 잔악한 문화다, 문명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고 5세기 중반이 지나가게 되면서 점점 콜로세움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왜? 그때가 로마의 세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콜로세움에서 경기가 열린 게 6세기 초중반 정도의 마지막 경기가 열리게 되고 그때 이후로는 여기가 채석장 같은 걸로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뭐 건축 재료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용도가 변경돼서 쓰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건축물 안에 있는 석재 재료 같은 것들을 떼서 딴 데 썼던 거죠. 그래서 많이 훼손이 됐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서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에 여기 아치문들이 되게 많잖아. 일로 보면 이쪽이 다 아치문들이거든요. 이게 콜로세움에는 80개 정도의 아치문이 있어요. 아치문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원재료를 좀 조금 써가지고 더 널찍널찍하게 기둥들을 만들어가지고 하중을 줄이면서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건축 기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80개의 아치문이 있는 이유가 5, 6만 명이 한 번에 몰리면 인사사고가 날 거 아니야. 그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80개 정도의 아치문을 만들었고 각각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게끔 만든 거야. 어마어마한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 저 기독교 십자가 왜 하필이면 1790년에 이거를 보존하자라고 주장을 했을까? 1790년이면 그 당시에 유럽의 제국주의가 이집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시기란 말이야.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에 대한 그 생각이 그 당시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교황이 이걸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보존하는 김에 이제 십자가를 여기다 세운 거죠. 보존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광고하기 위한 그게 거야? 가진 이제 문화적 가치라든가 그리고 자기의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 문화적 자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겠지 그 당시에.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유럽도 진짜 나쁜 놈들이긴 하네요 진짜. 그치. 남의 문화는 다 짓밟고 훔쳐가고 자기들 거는 막 그치. 이렇게 남의 문화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들이 우수한 문명이고 우리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니들 걸 가져 우리가 보존해주겠다잖아요. 이런 논리야. 로마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아치 구조를 단순히 돌로 쌓아서 올린 게 아니고요. 저쪽으로 가면 보이는데 이거를 돌로 쌓아서 올리면서 벽과 벽 사이에 원시적인 콘크리트를 넣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콘크리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화산재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자갈, 화산재, 모래 이런 것들 섞어서 만들었는데 로마의 건축 기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콘크리트 기술, 콘크리트 기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하중을 견딜 수 있었고 벽과 벽 사이에 접착력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었죠. 네, 이 아치형 구조. 아치랑 콘크리트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로마의 건축을 이해하려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규모로 봐도 너무 크고요. 콜로세움 2층이 왔는데요. 여긴 총 4층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랑 자갈이랑 모래랑 다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근데 다 이제 훔쳐가는 쪽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누가 훔쳐갖고 파손된 거지. 콜로세움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모의해전.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배를 띄워놓고 승전을 기념하는 거였거든. 그게 그리스도 지배했고 아프리카를 지배했잖아. 아프리카를 갈 때 배를 타고 갔거든. 배를 타고 로마인들이 가서 거기 아프리카를 다 지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야. 그 모의해전이. 저기 보면 저기 밑에 지하가 있잖아. 네네. 지하에서 맹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르래를 이렇게 설치를 했단 말이야. 도르래를 움직이려면 노예들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르래가 망가지게 되면 그 지하에서 그 도르래를 밀었던 노예들을 다 위로 올려보냈대. 맹수들하고 싸우다 죽거나 검투장하고 싸우라고. 무기도 없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또 노예들이 죽었고, 저기서 봤던 십자가가 기독교를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한 건데 콜로세움 안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기리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어쨌든 교황청에서는 이게 되게 야만적인 문화다. 왜냐면 1790년이면 근대 사상이 꽃 피우기 시작했던 그 시기란 말이야. 그런 것과 연결이 좀 돼 있는 거죠. 와,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저쪽이 3층, 이제 4층인데 로마가 여름에 엄청 햇빛이 뜨겁잖아. 5만 명,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경기를 구경했을 거 아니야? 벨라지움이라고 하는 차폐식 캔버스 천을 가지고 돔구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노예들이 그것도 역시 밧줄을 잡아당기게 되면 돔구장처럼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줬다. 여기서 이제 경기를 했던 거죠.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 모의해전을 여기서 했던 거야. 여기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저기 앉아있는데 다 실제로 뭐 사람들이 다 앉았던 곳일 거고, 와, 여기 벨라지움이 쫙 이렇게 펼쳐지고 캔버스 천으로 그늘을 딱 제공하면서 북이 울리고 맹수들이 지하에서 탁 올라오면서 검수사들이 딱 싸우고 있는 그걸 딱 상상해보면 완전 스펙터클이잖아. 그 자체가 엄청난 볼거리였겠죠. 100만 마리 정도의 맹수들이 여기서 100몇십 년 동안 죽어가는데 100만 마리. 아직까지도 콜로세움 지하에 수로가 있단 말이야. 수로에서 동물 뼈들이 발견된단 말이야. 아직까지도.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네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오늘날에서 봤을 때에도 어떻게 이거를 8년 만에 지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건물 신축을 할 때도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로 해도 2년 이상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는 건 3년도 걸리고 아파트 신축할 때도 3년 걸리잖아요. 착공 때부터. 근데 이거를 8년 만에 당시에 그 원시적인 콘크리트 기술과 엄청난 벽돌을 노예들과 일꾼들을 부려서 이걸 8년 만에 완공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와, 진짜 이거를 어떻게 8년 만에 지었을까?
로마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치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치 구조를 통해서 수로도 만들게 되죠. 로마 바깥에서 물을 끌고 오게 되는데 물을 끌고 오게 되면 그 물을 가지고 100만이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었죠. 아직까지도 그 수로의 일부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거를 지금도 로마 시내에 물을 공급하는 트레비 분수가 그래. 트레비 분수에 물을 공급하는 그게 로마 시대 때 만들어서 수로를 끌고 오는 거야. 아직까지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로 황제의 터예요. 네로 황제의 궁전 터였고 AD 68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네로 황제가 실각을 하게 되죠. 반란이 일어났고 네로 황제가 완전히 실각한 다음에 여러 명의 황제 1년 동안 3명의 황제가 바뀌고 막 이렇게 엄청 혼란기였어요. 그거를 정리했던 게 평민 출신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고 그 황제가 로마 재건 계획에 따라서 네로 황제는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였고 자살하게 됐죠. 그래서 그 황제의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의 궁전이 있었다. 여기 다 밀어버리고 여기를 원형 경기장으로 만든 거죠. 원형 경기장으로 만들고 나서 그 아들이 티투스가 이걸 완공하게 되는데 100일 동안 여기서 성대한 축제를 열게 되는데 100일 내내 사륙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로마인들의 흔들리는 민심을 잡을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오락거리를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과시했던 거죠. 아 여기가 와 진짜 햇빛이 장난한다.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뜨거워. 엄청 뜨겁습니다. 와 이게 안 무너지고 원형대로 있었으면 진짜 와, 이 지하에 검투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맹술도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 수로가 있었어.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든 수로가 있었고 이거 덕분에 왕권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맞아. 권력을 과시하는 공간이었지. 근데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이게 허무한지 AD 80년에 지어지고 나서 한 120년 정도는 되게 절정기였는데 AD 200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약간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AD 350년 뭐 이제 4세기 중반이지. 그 이후부터는 완전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를 경기장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껏 해봐야 1-200년, 2-300년 갔던 거야.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은 2000년이 남은 거죠. 너무 멋있다. 콜로세움 잘 보고 갑니다. 라보나 광장에 왔습니다. 이거 오벨리스크가 뒤에 분수가 있거든? 이거 지금 공사 중이야. 근데 이 분수가 이제 찾아보니까 세계의 4대강을 표현을 한 거래. 바로크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 조각작품이라고 하고 이런 데는 공사하면 매출이 확 떨어지겠다. 그렇지. 사람들이 이거 보러 많이 오는데 이거 공사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 나보나 광장이 여기가 전차 경기했던 데야. 예전 사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삥 돌아가지고 전차 경기를 했던 거죠. 로마 시대 때 전차 경기를 했던 곳이고 16세기, 17세기에는 이런 조각작품들 세우고 뭐 박물관들 세우고 뭐 했던 거고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현대와 중세와 고대가 모든 흔적들이 다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보나 광장이 굉장히 유적지적으로 중요하대. 아쉽네 공사 중. 아쉽다. 이 조각상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다 공사 중이네. 볼 게 없네. 나보나 광장 다 공사 중이어서. 어쨌든 여기가 재밌는 게 전차 경기가 이렇게 있잖아. 이 돌에서 했던 건 아니고 이 지하가 있어. 묻혀 있어. 실제 전차 경기를 했던 그 흔적 터들은 다 지하에 묻혀 있고 나중에 깐 거야 이거. 근데 그걸 묻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입장료 내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묻은 게 아니라 그 원래 고대 로마 때 그런 흔적 터들이 있었고 여기가 원래 전차 경기 했던 곳인데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여기다가 막 이제 구축물 같은 거 계속 지어. 이런 것들도 다 옛날에 지어진 거거든. 이런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여기서 장터 같은 게 열리고 중세 시대 때는 사람들이 여기서 막 물건도 팔고 하는 이런 장터 같은 곳이었어. 그때는 여기 로마 전차 경기를 했던 그 터가 있는지 몰랐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위에다 계속 뭘 짓고 하다가 이런 광장이 모습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2000년 역사를 한 몸에 담고 있는 광장이다라고 얘기를 해. 나보나 광장이 다 공사 중이에요. 유명한 조각상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전부 공사 중이어서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딴 데 가자. 로마는 돌들 있잖아. 어저께도 택시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진짜 불편해요. 승차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사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슈퍼카를 타기에 너무 안 좋은 도시다. 로마가 너무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딱딱한 차 타면 죽음이야. 이거 봐봐 돌. 그리고 이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는 이 소음이 아스팔트 길에서 내는 소음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되게 시끄러워요 정말. 근데 뭐 이 돌길이 또 운치도 있고 비주얼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데 실제 실용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돌이죠. 자리 많고 강아지들이 저기서 그냥 나오는 물을 먹네요. 작은 분수처럼 그냥 나오는데 강아지들이 저기서 물을 먹어. 되게 웃긴다. 지금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왜? 대성당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는데요. 대성당 중심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쭉 직진하면 대성당이에요. 이쪽은 아예 차가 못 들어오는 길이잖아. 피렌체는 차를 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일방통행길이 굉장히 많고요. 걸어서 10분 거리를 차로도 10분 거리 걸려요. 그냥 차로 삥삥 돌아가야 되고 시내 안으로 아예 진입이 안 되고 이런 도로가 많아서 그 정도로 되게 도로망이 도보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 유명한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하고 건축을 맡았던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볼 수 있는데요. 저게 피렌체 대성당의 돔입니다. 엄청나죠? 우와.
르네상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뭐냐?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원근법이고 하나는 저 돔 건축이에요. 저게 지름이 45m란 말이야. 근데 이 피렌체 대성당이 1296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당시에는 피렌체랑 시에나가 경쟁 도시였단 말이에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도시였는데 시에나 대성당, 내일 우리가 가볼 건데 시에나 대성당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피렌체민들의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해요. 굉장히 크게 멋지게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멋지게 지어보자 해가지고 지은 게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1229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1401년까지 지어 105년을 짓거든요. 왜 105년 동안 지었냐면 중간에 뭐 흑사병도 있었고 중간에 재정난 때문에 또 잘 못 짓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결국은 1401년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완성을 하고 나서 돔은 완성을 못했어. 왜냐하면 저게 팡테온을 봤잖아. 로마에서. 로마의 팡테온은 나무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들을 놓고 접착을 시킨 다음에 키스톤을 놓고 이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돔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렌체 이 주변에 나무가 많이 없었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실제 운반할 때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 저거를 돔으로 건축하려고 했는데 저기를 그때 당시 기술도 쉽지가 않았나 봐. 그래서 저게 총 400만 개 이상의 벽돌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저거를 경연을 합니다. 1401년에 브루넬레스키랑 기베르티라고 하는 당시 피렌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예술가인데 둘이서 예배당 남쪽 문에 청동문을 만드는 걸로 경연을 하게 돼요. 거기서 브루넬레스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브루넬레스키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에 가서 팡테온 건축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고 건축 공부를 하게 돼요. 금세공사 출신이었는데 건축을 공부한 다음에 17년 만인가 6년 만에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서 돔 건축을 하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봐라 해가지고 또다시 거기서 경쟁을 하게 되죠. 경쟁을 해서 결국 브루넬레스키가 선택이 되게 되고 브루넬레스키의 저 돔 건축 이게 채택이 돼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건축이 됐는지를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찾아보면 정말 대단한 게 저 안에 400만 개가 넘는 벽돌이 있다고 하는데요. 400만 개가 넘는 벽돌을 지탱을 하려면 하중이 누르잖아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벽돌을 세로와 가로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붙이게 돼요. 지그재그로 붙이게 되면 서로가 맞물리면서 하중이 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얇아지게 되는데 저 돔 두께가 올라가면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넓이를 점점 얇게 빼는 건데 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는 이중돔 구조를 채택해서 그래요. 성당의 끝에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내벽과 외벽을 따로 만들어서 작업자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내벽과 외벽을 따로 만들어서 중간을 비워놓으니까 하중이 가벼워지고 내벽과 외벽을 연결을 하니까 또 하중이 또 분산이 돼서 이런 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엄청 또 많네. 예습했지? 예습했습니다. 아 예습했지? 그러면 설명 제가 좀 해. 설명을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어. 그건 싫어요. 알았어. 다시.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알았어. 여기 티켓 오피스가 있네요. 어? 솔드아웃이라고? 진짜 그렇네? 솔드아웃이네? 뭐야? 아 여기 꼭대기 두오모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이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야 돔을 바라보고 있잖아. 자기가 지은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야. 이 사람이 이 돔에 건축하고 지은 사람이거든. 이 브루넬레스키가 일부러 이 눈빛이 돔을 바라보게끔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되게 재밌지? 되게 와 여기 시노리아 광장이다. 그 예전에 피렌체가 한참 르네상스 시기에 번성했을 때 이 광장이 딱 메인 광장이었어. 시민들이 여기 모여서 뭐 집회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시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다 여기서 벌어졌었거든.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네. 저쪽 보시면은 뭐 페르세우스, 메두사 머리 자르는 그런 동상들이 많은데 조금 더 가면 다비드상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짝퉁이죠. 저기 있는 저건 거는. 짝퉁이에요. 진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있는 조각상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떠한 강한 자로 인해서 한 상대가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저쪽에 헤라클레스 머리부댕이 잡고 있고 저쪽에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모습, 저쪽은 메두사 모가지 자르는 모습. 이게 피렌체에서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은 우리한테 까불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눌러버릴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상이 성경에 보면 저때 다윗이 12살로 나오는데 네.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거든요. 요걸 네, 다윗상. 근데 12살짜리 소년의 몸매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근육질이고. 요 정도 몸은 돼야 2m 90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미켈란젤로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근육질로 어깨도 좀 넓고 조각상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힘줄 같은 거 표현을 잘했죠. 그리고
이 궁이 바로 데키오 궁입니다. 과거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데키오 궁. 피렌체 시청으로 사용되는 곳이기도 해요. 가운데 보시면 맨 왼쪽에 유럽 연합 국기가 있고요. 가운데 네. 이탈리아 국기가 그리고, 있고 네. 그 오른쪽에 백합꽃처럼 생긴 꽃이 그려져 있는 국기는 피렌체라는 엄연한 한 나라의 국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되기 전에는 피렌체는 저 국기를 사용했던 거죠. 여기 재밌는 일화를 말씀해드리면 이거를 미켈란젤로가 완성을 했을 때 이건 짭인데 조각 작품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었대요. 그 당시에 피렌체 시에서 이런 조각 작품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을 어떤 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어. 다빈치는 이거를 외부에 놓는 거를 반대했었어. 이걸 외부에 놓지 말고 건물 안에 넣어라. 이걸 왜 여기다 놓냐? 왜냐면 시노리아 광장은 당시 피렌체 시민들의 어떤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미켈란젤로의 뜻대로 외부에 놓게 됐죠. 당시에 그걸 왜 반대를 했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미켈란젤로 서로 뭐 존경하고 서로 교류도 했지만 다빈치는 회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신경전 이런 게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우피치 미술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피치 미술관은 피렌체 관청으로 썼었고 우피치가 오피스라는 뜻이래. 실질적으로 피렌체를 지배하게 된 메디치가 개인 소장품을 이제 전시를 이렇게 하고 하다가 19세기에 확장, 리모델링이 되면서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우피치 미술관 들어가는 것도 줄이 꽤 기네요. 저희는 미리 티켓을 끊었고 시간을 지정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가방 진검사 받고 가방은 들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을 한 바퀴 쫙 둘러보고 야외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나오니까 와, 여기 두오모 돔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노리아 광장을 상징하는 시청사 건물도 보입니다. 와, 여기 되게 좋네요. 경치가. 원래 우피치 미술관이 피렌체 관청으로 쓰였으니까 여기 꼭대기에 왔을 때 이런 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경치가 진짜 좋네요. 오늘 날씨도 너무 맑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도미니크 수도회가 1279년부터 1357년까지 지은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래. 요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성당 앞에 이 광장이 코시모 1세 메디치 대공이 전차 경주장으로 사용했대. 여기를 요렇게 돌면서 전차 경기장을 사용을 했던 거야. 여기는 항상 무슨 성당이나 중요 도심지에 전차 경기장을 만들었네요. 콜로세움의 후예들이라서 그런가. 로마의 나부나 강도도 전차 경기장이었잖아. 와, 이게 1279년부터 지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지금 마사초의 작품이 복원 중이거든요. 근데 복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려면 저것도 돈을 내야 돼요. 이거 너무 상술 아닙니까 이거는? 와, 여기는 되게 신성한 장소인데 입장권을 7.5유로면 결코 싸지 않아요. 성당 하나 보는데 10,000원인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돼요. 와, 진짜 이태리 놈들 돈이 미친. 성당 내부를 보면 엄청 층고가 높아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장식적인 저런 요소들은 르네상스 초기의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절묘하게 섞인 성당이라고 합니다. 스테인글라스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네요. 벽화들을 자세히 보면 세월의 흔적으로 좀 뜯겨져 나간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미사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가 있고 여기서 신부님이 와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저기 스테인글라스가 보이잖아요. 창문에다가 이렇게 컬러풀한 문양들을 새겨놓고 성경의 이야기들,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는데 이 바닥을 보시면 되게 컬러풀한 빛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저 창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창에 햇빛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중세인들이 이런 성당에서 이런 어떤 컬러풀한 빛들이 저 창을 통해서 떨어졌을 때 그 빛이 효과가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체험, 영적 체험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성당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많이 보는 구조잖아. 다른 수도원들 가보면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이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더라고. 마당처럼 있는 이런 데가 항상 있더라고. 어차피 폐쇄적인 공간이 말이야. 원래는 아마 여기서 농작물도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수도원들이 다 향수를 만드는 이유가 자기들이 재배를 하면서 돈을 벌었지. 자급자족의 삶을 하는 거잖아. 수도원에서 그래서 포도 농사도 많이 지어서 오늘날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와이너리의 포도밭들 이름이 다 끌로드 뭐뭐인데 그게 다 수도원들이 구획해 놓은 거거든. 그 수도사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지. 포도 농사를. 그 와인을 만들어서 왕실에 납품을 하고 교황청에 납품을 하고 그들에겐 예수의 피인 거잖아. 그게 굉장히 신성한 음료였던 거고 술이었던 거고 그걸로 실제로 수익 사업을 했고 돈페리뇽도 수도사였거든. 되게 잘 만드는 수도사들이 되게 유명해졌었고 그들이 잘 개간한 1000년 2000년 전부터 개간한 밭 중에서 여긴 되게 좋은 밭이야 했던 곳들이 아직까지도 그랑크루 밭으로 있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죠.
피렌체를 걷다가 베키오 다리에 왔어요. 여기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다리래요.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합니다. 베키오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피렌체 가문의 사람들이 살던 궁인데 너무 많은 그때 당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궁에 누가 쳐들어오거나 암살을 시도할 때 이 베키오 다리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완전 금 세공하는데 명품 다 금밖에 없잖아. 이게 마진이 많이 남거든. 여기에 만약에 뭐 가죽을 파는 데만 있다 이러면 마진이 별로 안 남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골드리버 막 이런 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금세공 업체들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중세시대에 장터용 느낌도 좀 있고.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 여기가 장터로 쓰였어요. 돼지고기를 산다든가 가죽 제품을 좀 산다든가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그런 장터긴 했어요. 실제로. 와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베키오 다리에 요런 데 봐봐. 요런 데 지금은 다 공사를 해서 보강을 다 해냈겠지만 낙서가 엄청 많네요. 근데 이게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으면 뭐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은 막 롤렉스도 있고 금세공업체들밖에 없어서 사진 찍으러 오는 곳으로 퇴화를 했는데 저기 막 골든 비율 레스토랑테 막 이렇게 있잖아. 네. 베키오 다리를 다 건넜는데 베키오 다리는 이 다리 자체보다는 저 건너편에 가서 베키오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거를 보통 관광객들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재밌는 게 베키오 다리를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면요 피렌체 돔이 보여요.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돔이 딱 보입니다. 저기가. 네. 산타크로체 성당에 왔습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은 메디치가가 피렌체의 권력을 이미 충분히 장악을 해서 메디치가가 피렌체에서 가장 유력자로 떠올랐던 그 시기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산타크로체 성당은 피렌체 대성당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고 하죠. 그 성당의 건축을 맡았던 아르놀포 디 깜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건축을 맡아서 이거를 건축을 했습니다. 궁금한데 왜 앞에는 하얀색 대리석인데 뒤에는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요. 대리석이 떨어졌나? 자, 안에 들어가 보죠. 여기 미켈란젤로의 무덤도 있고 갈릴레오의 무덤도 있고 이게 문 닫은 거 아니야 설마? 엔트레스가 저기 있는데 문 닫은 거 아니야? 왠지 불안한데. 불안하네. 일단 절로 가보자. 절로 가봤다가 없으면 후퇴하면 되지. 여기 앞에 광장이 있어요. 이제 이 광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 성당에서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중세인들에게 성당이라고 하는 거는 삶에 꼭 필요한 매개체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여기서 신앙심을 키우고 자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 뉘우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다 여기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필수적인 장소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성당 이 앞에 광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 광장들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피렌체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에나로 왔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차로 걸리는데 산에 있는 도시구나 이게.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다. 뭔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것 같아. 아 시에나 진짜 아름답네요. 해발 320m에 있는 도시인데 중세시대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와 산자락이 있는 도시네요. 와 예쁘다. 와. 이렇게 보이시는 게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고 시에나는 15세기경 이제 피렌체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막아서 중세 시대로 저희가 시간 여행을 하러 간다 생각하시면은 여행의 컨셉으로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붕이 피렌체의 그 빨간 벽돌 지붕보다는 조금 칙칙하기도 하고 옛날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 시대의 그 시간을 그대로 보존한 거라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또 여기가 지정되게 됐어요. 막말로 여기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부수고 높은 호텔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네스코에 지정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못 박는 것조차도 허가를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탑은 만지아 탑이라고 그때 당시에 저기 가장 높았던 탑이에요. 그 말은 즉슨 피렌체랑 양대산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게 가장 높은 종탑이었으면은 시에나도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피렌체보다 더 높은 종탑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은 이제 시청사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여기는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된대요. 피렌체 인구가 38만 명이고 9시가지 지도입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근데 이게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보존이 돼 있는 거잖아. 고지대예요. 산악을 하는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외벽 보면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런 벽들이 보여요. 여기도 그렇고. 와 아름답다 진짜. 와 이게 성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직진하면 두오모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캄포 광장입니다. 여기 오면 꼭 가야 될 곳이 캄포 광장 여기고, 그리고 두오모. 두오모는 대성당이란 뜻인데 시에나 대성당 굉장히 유명하죠. 시에나 대성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12세기부터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데, 피렌체 대성당을 짓기 시작한 게 시에나 대성당을 보고 경쟁심을 느낀 피렌체 시민들이 우리도 크게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그 성당이죠. 브루넬레스키의 도움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 성당이 시에나의 대성당을 보고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시에나 대성당, 와 진짜 멋있다.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완전 섞여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무늬로 돼 있고 돔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로마네스크 양식이거든. 저렇게 돼 있는 것들이 무늬로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근데 여기는 고딕 양식이잖아. 이게 절묘하게 섞여 있는 성당이라고 하더라고. 진짜 멋있다. 이게 완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리고 되게 많은 예술가들 작품이 있거든. 작가들이 되게 많은 부조도 만들고 안에 조각상도 만들고 프레스코화도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런 것들 시간이 축적돼 온 흔적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지, 성당 안에. 근데 저 앞에 부조들이나 이런 조각품들이 여기서 봐도 굉장히 장난 아니다. 저기 다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 텐데 진짜 멋있다. 시에나 대성당 쪽의 성벽입니다. 저 뒤에 돔 보이시죠? 이 돔이 피렌체 돔하고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피렌체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돔이 훨씬 크죠. 이게 더 먼저 만들어진 건데, 와 진짜 웅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네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 1000년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 보존이 돼 있지? 구조들 보세요. 여기 밖에 파사드 쪽에 퀄리티가 미쳤어. 너무 아름답다. 청동문 봐봐. 기베르티랑 브루넬레스키가 경제한 게 아. 를 만들기 위해서 그치. 경제한 거잖아. 기베르티는 인간을 굉장히 신성하게 그렸고, 브루넬레스키는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그려가지고 브루넬레스키가 당시에 1401년 경연이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을 만드는 경연을 한 거잖아, 예배당에. 너무 아름답네요. 저 위에 봐봐. 이 양식이 약간 다르다. 진짜 피렌체에 있는 대성당의 양식하고 되게 많이 다르다. 이 기둥들이 굉장히 장식적이에요. 보이시죠? 이걸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건데, 이 기둥 전부 다 깎아서 이렇게 올린 건데, 와 이 안에 봐봐. 대박이야. 지금까지 다 봐야 돼요. 와 이거 안에가 미친 것 같아. 와 안에 미쳤네. 기둥들이 전부 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엄청 웅장해. 이게 쟤들 페이크 뭐 만드는 벽이구나. 거야, 지금 이러면서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성당을, 그것도 진실된 마음도 아니고 이렇게 페이크로 지어서 뚜껑을 이렇게 닫을 생각을 한 거죠. 밖에서 봤을 땐 쟤네들 뭘 지은 거야 지금. 어마어마한 성벽이니까. 시에나의 몰락이 뭐 이것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걸 페이크로 지을 생각을 하다니. 피렌체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얘네는 진짜 경쟁의 연속이다. 이런 기둥들이 너무 아름다워. 와 이렇게 아치형으로 기둥을 만들어놨는데 이 기둥들의 벽의 색깔이랑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는 시에나 대성당 세례당입니다. 훼손된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세월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대리석이 깎여져 나간 흔적들이 보이고, 핑크색 대리석이 정말 신기하다. 이게 성모 마리아를 표현하는 색이었다니 되게 신기하네요. 캄포 광장이 이탈리아의 3대 광장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광장이라고 해요. 광장이 넓네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돼 있네. 경사로가 계속 밑으로 돼 있네요. 저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요. 모든 광장이 이렇게 밑으로 쏠려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 건물들은 그 당시 7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 와 진짜 아름답네요. 저기서부터 내려와서 쭉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탑이 정말 크다 보니까 탑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요. 아름답다. 여기 보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획들이 있어요. 이렇게 9개 구역으로 구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광장에 모여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나 행위,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구획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다라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정당 이런 개념인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벽돌로 이렇게 구획을 했다는 게, 그리고 9개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와 진짜 멋있네요. 진짜 중세 시대에 온 것 같아. 여기 너무 아름답다. 여기 되게 꾸밈이 없어서 오히려 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옛날 성당이네. 진짜 중세 도시에 온 것 같아요. 마차들과 말이 다녔을 텐데 이 도로에 지금 이렇게 차가 다니고 있네요. 점심 시간 이후가 되니까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 8시 반에 피렌체 출발을 해서 10시 전에 도착을 했는데, 일찍 출발해서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10시, 11시에 오면 사람이 좀 적은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거리에도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식당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찍 와서 돌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피렌체에서 차로 1시간 한 20분 휴게소 안 돌리면 그거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가볍게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 편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피사도 가보고 시에나도 와보면 시에나가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피사는 기울어져 있는 탑 말고는 뭐 할 게 없는데 여기는 광장들도 굉장히 크게 있고 그리고 맛집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피사를 포기하고 여기를 온 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시에나 당일치기 여행 추천드립니다.